한화. SBS가 15일부터 어제까지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2.3%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45.1%보다 더 낮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유니클로의 새 광고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고에서 90대 할머니가 80년 전 일은 기억하기 어렵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일제강점기를 부정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독 한국이면 80년 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저는 되묻고 싶고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수사 기록 열람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는데 재판부는 검찰에 2주 안에 수사 기록을 정 교수 측에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성폭행하려 한 현직 경찰이 구속됐습니다. 20대 여성을 공동주택 복도까지 따라가 집안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일본을 방문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전달합니다. 일본 언론은 올해 안에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할이 있다면 피할 수 있겠느냐며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추측해서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참여연대를 떠난 김경률 회계사를 SBS가 만났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재벌 문제를 지적해온 김 회계사가 최근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 속에 진보 진영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제 목소리를 냈던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물이네. 상쾌해. 후반 주차 환영. 현대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달 31일 SBS D포럼을 앞두고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 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 직후인 이번 주 화요일부터 사흘 동안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 42.3%, 잘 못하고 있다는 52.7%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남정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 42.3, 잘 못하고 있다 52.7%로 부정평가가 10.4%포인트 높았습니다. 긍정평가 42.3%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SBS가 실시한 7차례 여론조사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지난 광복절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가 50%대를 회복했다가 조국 정국이 한창이던 9월 추석 연휴 긍정과 부정이 역전된 데 이어서 이번 조사에선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긍정 35.1, 부정 60.7%로 부정평가가 25.6%포인트 높습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중도층 이탈과 함께 국정 지지도 하락 추세가 이어진 걸로 풀이됩니다. 지역별로는 한 달 전과 마찬가지로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부정평가가 많았습니다. 광주 전라에선 67.4%로 긍정평가가 크게 높았지만 대구 경북 72.4, 강원 제주 66.8% 순으로 나머지 지역은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서울은 오차 범위 아닙니다. 이번 조사는 조 전 장관 사퇴 직후인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SBS 남정민입니다. 다음 주 예정된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사절로 참석합니다. 이낙연 총리는 아베 일본 총리와도 따로 만날 예정인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 같습니다. 꽉 막혀 있는 한일 관계를 친서 외교로 뚫어보자는 겁니다. 일본 반응은 어떨지 도쿄 유성재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베 총리에게 보내는 친서를 써달라고 말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다음 주 방일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친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써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이 얼어붙은 지금의 한일 관계를 타개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특히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고 국민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오는 24일이 유력한 아베 총리와의 면담을 올해 안에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가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문 대통령의 친서에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 양국의 미래 지향 관계에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예단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各国側の動きについて予断を持ってお答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さまざまな議題について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き、適切に対応していく。 다만 일본 정부는 한일 간 대화의 문을 닫을 생각은 없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다시 반복하며 친서 외교에 어느 정도 기대감도 갖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일본 의류업체인 유니클로의 새 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0대 여성이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입으셨어요? 라고 90대 할머니한테 묻자 이 할머니가 그렇게 오래된 예전 일은 기억 못한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유니클로는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광고에는 앞서 이야기한 이 예전의 일 이 부분에 이렇게 80년도 더 된 일이라고 한글 자막을 달았습니다. 자, 80년 전이면 1939년입니다. 그때는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위안부 동원에 본격적으로 나서던 때입니다. 때문에 굳이 80년 전이란 자막을 달고 그때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문제의 광고는 유니클로가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만든 15초짜리 CF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12일부터 케이블 TV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건 이 부분입니다. How did you used to dress when you were my age?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 원래 말은 예전의 일이었지만 한국에서 방송된 내용에는 80년 전이라는 자막이 들어간 겁니다. 80년 전은 1930년대 말, 즉 일제 강점기입니다. 90대 여성이 80년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위안부 문제를 연상시킨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80년이면 우리 일제 그건데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오래된 일을 뭘 기억을 하냐. 유니클로 측은 이 CF의 제작 의도가 유니클로 옷은 세대를 넘어 즐길 수 있다는 점을 알리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80년이라는 자막은 한국 유니클로에서 넣었으며 더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였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려 깊지 않은 광고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80년 전이면 1939년 정도일 때는 일제 강점기 시기이고 다분히 이거는 의도된 좀 광고가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유니클로 불매운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대학생 10여 명이 오늘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서 미국을 비판하는 시위를 하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학생들은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달라는 미국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10여 명이 미국 대사관저 담벼락에 사다리를 놓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다리를 둘러싼 학생들 손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비판하는 플래카드가 들려 있습니다. 경찰이 담 넘는 학생들을 제지하려 하자 사다리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미국 규탄 구호를 외칩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학생 17명이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어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주 하와이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양국의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미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항의하기 위해 대사관저 시위를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은 앞서 지난 7월
미쯔비시와 후지TV 서울지국 등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30분여 동안 대치하다 경찰에 연행돼 현재 서울 시내 3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 공간에 대한 위해나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등 관계부처에 미국 대사관과 관저에 대한 경계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는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피우진 전 보훈처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우진 전 처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또 답변할 수 없다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 증인들이 손을 들고 선서하려는 순간 피우진 전 보훈처장이 갑자기 발언권을 요구합니다. 제가 좀 드릴 말씀을 제가 마이크를 좀 주시겠습니까? 증인 대표는 어색하게 손을 내렸고 피 전 처장은 선서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합니다. 수사 중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손혜원 의원 부친에 대한 것은 남부지검의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지만 고발인인 자유한국당이 항고하여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국회 모욕죄까지 추가해서 정무위 차원에서 고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이 올 줄 저도 몰랐었는데 여당도 설득했지만 피 전 처장은 끝내 선서 없이 증언대에 섰고 어떤 질문이 오든 같은 답변만 수십 차례 반복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어요? 이런 거는 답변하셔도 됩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지 않으면 설사 위증을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오늘 정무위 국감에선 이낙연 총리 거취 문제도 이슈였는데 연말까지 사퇴하지 않을 것 같다는 비서실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사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질문을 하는데 도움이 잘 안 되니. 총리실은 오는 12월까지 이 총리 일정에 변동이 없다는 뜻이었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때가 쿨했다라고 말한 걸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형을 검찰이 구속할 때도 별다른 외압이 없었다면서 그런 말을 한 건데 최근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두고 지금 정부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오늘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어제 국감에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어느 정부가 검찰 수사에 중립적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수사 경험을 통해 느꼈던 점을 직설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측근과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자, 예, 총장 좋습니다. 때는 다 아시는 네, 거고. 자 그러면 이 의원이 서둘러 답변을 끊으면서 윤 총장의 발언은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현 정부에 애둘러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니냐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PD수첩 수사와 미네르바 수사 등 정권이 영향을 끼친 수사가 많았다며 윤 총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은 취지가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했다며 이례적으로 해명을 내놨습니다. 대검은 이명박 정부가 가장 중립적이었다는 뜻이 아니었다며 현 정부에선 과거와 달리 청와대에서 검찰의 사건 처리에 관해 일절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려 했는데 발언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네, 지난 4월 국회에서 있었던 이 충돌로 의원들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국회 방송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
당시 영상 자료들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희원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오늘 오전 국회 의정관에 있는 국회 방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당시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 방송은 본회의와 각종 청문회 등 국회 주요 상황을 대부분 촬영해 방송하는 곳입니다. 이미 지난달 경찰로부터 국회 CCTV와 방송사 촬영 장면 등 상당한 분량을 넘겨받은 검찰이 추가 영상 확보에 나서자 소환 없는 기소를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 향후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어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수사를 촉구하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수사 결과로 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저희가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드러난 대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정기 국회로 강제 수사가 어려운 데다 수사가 길어질 경우 자칫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검찰이 확보된 물증을 토대로 일괄 기소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한 돼지갈비 무한 리필 프랜차이즈 업체가 갈비가 아닌 목전지라는 다른 부위 고기를 섞어 팔면서 표기를 제대로 안 했다가 최근 적발됐습니다. 식당 간판에 갈비집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코너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세훈 기자입니다. 네, 논란이 된 곳은 명륜 진사갈비라는 곳입니다. 본사 입장은요, 돼지갈비 30% 그리고 나머지 70%는 이 목전지라고 해서요, 목살과 앞다리살 사이 부분이죠. 이 두 부위를 섞었다는 사실을 매장 내부에 공개해왔다는 겁니다. 갈비양이 더 적죠. 근데 TV CF 하나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조회수 1,300만을 넘은 영상입니다. 여기는 갈비라고만 돼 있고요. 매장 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속았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갈비라고 판매한 행위 이 자체는 이번에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2005년에요. 이른바 접착갈비 판결 때문입니다. 갈비뼈에 이 다른 부위 고기를 이렇게 붙여서 갈비라고 판매를 한 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여서 당시 논란이 컸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갈비뼈에 갈비살이 이렇게 일부라도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사건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이건 뼈에다가 목전지를 이렇게 붙인 건 아니고요. 둘을 섞어서 준 겁니다. 어쨌든 갈비뼈에 살은 붙어 있고 또 3대7 이렇게 비율도 공개를 했기 때문에 갈비라고 판매한 행위 자체를 검찰이 기소하지는 않은 겁니다. CF의 갈비라고 해서 손님 낚은 거 아니냐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식당 들어갔다가도 섞은 거를 알게 되면 에이 이거 속았잖아 하면서 다시 나올 수는 있으니까요. 이게 현행법 처벌은 어려운 그런 애매한 상황입니다. 업체 측은 TBCF에는 없지만 페이스북 광고 등에는 목전지 이렇게 언급했다면서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는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발병 당시 공급이 줄어서 삼겹살이 금겹살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요즘 돼지고기 값은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왜 그런지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도매시장의 돼지고기 평균 경매 가격은 어제 기준 킬로그램당 2,969원을 기록했습니다. 3,000원 아래로 떨어진 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달보다 38%나 급락했습니다. 돼지열병 발생 초기 공급이 일시 중단되면서 경매가가 한때 6,0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는데 지금은 발병 전보다도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소비가 줄어섭니다.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지만 막연한 불안감에 구매를 꺼리는 겁니다. 업자 쪽에서 오면 정말 안 됐거든요. 저희가 먹어줘야 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먹기는 좀 찝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대형마트의 이번 달 돼지고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줄었습니다.
대신 소고기와 닭고기 매출은 늘었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걸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못 먹이고 소고기를 먹이려고 지금 왔어요. 상황이 이런데도 돼지 무게가 더 늘면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농장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돼지를 도축장에 넘기고 있습니다. 돼지는 지금 하루에 보통 막 한 1kg 이상 커요. 매일같이. 도매업자들은 쌓여 있어요. 물건이 자기 공장에. 정부가 수매한 경기 지역 돼지 물량이 쏟아지는 것도 공급을 늘리는 요인입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어 추가 가격 하락이 예상됩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몇 년 전 헐리우드의 대작 어벤져스의 몇 장면을 우리나라에서 찍어 화제가 됐었지요. 당시 제작진은 촬영 비용의 일부를 우리 정부로부터 지원받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를 알리겠다는 목표로 외국 영화의 국내 촬영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한국인이 연쇄 살인범으로 나오거나 배경이 어딘지 전혀 알 수 없는 영화까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실태를 정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인 남자 주인공이 연쇄 살인범으로 등장하는 이 영화.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신혼부부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장면이 영화 절반을 차지합니다. 폐 건물과 허름한 거리만 나오는 이 영화에 영화진흥위원회는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국에서 찍는 외국 영상물에 국내 제작비 20에서 25%를 현금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일본 드라마는 합천 세트장에서 촬영하고 6천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합천을 60년대 도쿄로 바꿔서 찍었습니다. 미처 가리지 못한 한국어 간판 몇 개를 빼곤 한국의 모습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9년간 모두 21편에 140억 원이 지원됐는데 한국 홍보와 관광 유치라는 사업 목적이 무색한 영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라는 게 완전본이 바로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마냥 그 평가를 내릴 수는 없고. 또 외국 영화 제작 유치가 우리 영화 산업에 도움을 주는지도 의문입니다. 국내 스태프들은 정말 현장에서 정말 허드렛 일만 하는 실정이거든요. 수준이 발전한다기보다 그냥 착취되고 있지 않나? 어벤져스나 블랙팬서 같은 이른바 할리우드 대작의 국내 촬영이 화제가 되긴 했지만 관광 효과는 측정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촬영하는 외국 영화 제작사에 14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지원했지만 이에 대한 관광 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확보하는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네. 긴 머리의 여성이 집으로 향하는데 뒤따르던 남성이 갑자기 여성을 밀치고 현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성이 소리치며 저항하자 달아났는데 경찰이 20일 넘게 수사를 벌여서 잡고 보니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전현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1일 새벽, 한 남성이 귀가하고 있던 여성을 뒤쫓습니다. 빌라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여성에게 다가가더니 순식간에 여성의 입을 틀어막고 건물 복도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바닥에 쓰러뜨려 제압하려다 여성이 소리치며 저항하자 달아나 버립니다. 신고를 받고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3주 동안 CCTV를 추적한 끝에 지난 3일 이 남성을 검거했는데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30살 배모 경사였습니다. 배모 경사는 피해 여성이 살고 있는 주택 복도까지 뒤쫓아가 여성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여성이 주변에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자 그대로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배 경사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신림동에서도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집 안에 들어가려다 경찰에 붙잡히는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자 경찰 수장까지 나서 성범죄 엄단을 외쳤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집중 단속을 전개한 결과 성폭력과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정작 똑같은 방식의 성범죄 혐의로 현직 경찰이 붙잡혔는데 사과나 재발 방지는커녕 외부 공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배경사를 직위 해제한 뒤 구속해 주거침입과 성폭행 미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성폭행 의도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혐의로 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운전하면서 휴대전화 사용하는 건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한데요. 승객을 태우고 달리는 고속버스 기사가 2시간 내내 드라마를 보며 운전하는 모습이 또 포착됐습니다. KBC 고우리 기자입니다. 그제 오후 5시쯤 광주광역시에서 대전 유성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입니다. 시속 100km 넘게 질주하고 있지만 버스기사의 시선이 자꾸만 운전대 왼쪽을 향합니다. 휴대전화로 드라마를 보는 겁니다. 중간중간 긴 전화통화도 이어집니다. 이렇게 아찔한 고개 운전은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에서 대전 유성까지 가는 2시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지켜볼 수밖에 없던 승객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불안불안했죠. 유성까지 오는데 사고 나게 되면 대형 사고 나게 되고 만약 피해를 보면은 몇 명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 목숨이 중요한 건데.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은 20명 정도. 기사가 드라마에 눈이 팔려 공사 구간 등 돌발 상황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승객들이 여러 차례 놀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해서 원인 파악한 다음에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달엔 광주광역시에서 전남 순천으로 가는 시외버스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본 운전기사가 2개월 정직 징계를 받는 등 비슷한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만큼 위험하지만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5점에 불과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속 100km로 달리며 수십 명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일부 버스기사들의 안전불감증에 승객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요즘 멧돼지가 도심에 출몰했다는 소식 자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울산의 한 도로에선 멧돼지 10마리가 줄지어 가다가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 모두 죽었습니다. 사고 차량도 크게 부서졌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UBC 신혜지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도로가입니다. 어미 멧돼지 2마리와 새끼 멧돼지 8마리가 한 줄로 누워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도로를 따라 줄지어 이동하던 멧돼지 무리가 승용차에 치여 모두 죽었습니다. 국도를 건너려던 멧돼지 10마리는 달려오는 차량에 부딪혀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차량은 멧돼지와 부딪힌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앞범퍼가 부서졌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30대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가 어두운 도로를 따라 줄지어 이동하던 멧돼지 무리를 발견하지 못해 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리막길이니까 달리기보다는 전방을 정확하게 살지 못해가지고 바다가 추돌식으로 해가지고 차 밑에 들어가 압살을 했다네요. 어제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관할지자체는 죽은 멧돼지들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울주에 2건, 동구에 1건, 아메리카 열병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났고요. 앞으로도 주민이 신고가 들어온다면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해서. 울산에서는 지난달에도 멧돼지가 순찰차와 충돌하는 등 최근 한 달 동안 6건의 멧돼지 출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70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어제 집행유예가 확정됐죠.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신 회장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넨 거라며 2심 판단을 뒤집었지만 집행유예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영우 기자가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 원대 뇌물의 성격을 놓고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롯데면세점 특허 청탁을 위한 적극적 뇌물로 판단해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에 반해 2심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압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면서 신 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최종심에서 대가를 바란 적극적 뇌물이란 1심 재판부의 판단과 같이 했습니다.
2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결정적 사유가 뒤집힌 건데 신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에선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아닌 이상 형량에 대해선 다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뀌지 않는 이상 뇌물의 성격을 달리 판단한다고 양형 부분을 직권 파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신 회장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2심은 정경유착에 면죄부를 줬고 대법원은 법률심이란 한계 때문에 집행유예를 그대로 확정했다며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요죄 피해자가 아니게 됐는데도 그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부분들이 번복되지 않게 되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되는. 이번 판결로 파기환송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을 앞두고 재벌 봐주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해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정 교수 측의 수사 기록 열람을 제한했던 검찰이 구체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면 정 교수 측의 열람 신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오늘 오전 11시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검찰의 증거 목록이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비실명화돼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인지 아닌지조차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록 열람 요청도 검찰이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수사기록 열람을 허용할 경우 여전히 진행 중인 공범에 대한 수사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상의 이유로 기록 열람을 제한하려면 검찰이 관련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록 열람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2주 이내에 실명으로 된 증거 목록을 제출하고 정 교수 측이 이를 바탕으로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검찰에 주문했습니다. 정 교수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달 15일 열립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를 하던 베트남 사람 2명이 오늘 새벽 도박 단속을 나온 경찰을 피해서 달아나다 건물 3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KNN 박명선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빌라 앞입니다. 검정색 차량이 도착하고 수풀 속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일행의 도움을 받아 차에 올라타 도주합니다. 잠시 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들도 가방을 든 채 황급히 도주합니다. 느낌이 좀 이상해서 그 차를 들고 내려오니까 조금씩 이 베트남 애들인 거 4명인가 5명인가 왼발로 이거 저런 것도 있고 가방도 있고 막 들고 막 그 차에 타더라고요. 도박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것은 새벽 5시쯤. 단속 과정에서 빌라 3층 7m 높이에서 2명이 뛰어내려 한 명이 숨졌고 다른 한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신고는 일단 도박을 하고 있다. 베트남인들이 있다. 현장에 있던 18명 가운데 불법 체류자는 숨진 A씨를 포함해 모두 4명으로 나머지 2명은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강제 출국을 피하기 위해 불법 체류자들이 무리하게 달아나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도박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환송의 모임이었다며 도박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불법 체류자의 신원 파악과 함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소개서 쓰는 겁니다. 지원하는 회사마다 써야 하는 것도 일이지만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준비생들은 이걸 자기소개 소설, 줄여서 자소설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박흥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 졸업한 김민정 씨.
요즘 자기소개서를 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자소서 쓰는 기계가 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1인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양산하는 공장. 마른 수건을 쥐어짜서 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아요. 1년차 직장인인 이민우 씨. 이직을 준비 중인 이 씨는 퇴근 후 매일 자소서를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월 달에요. 32개. 매일 써요. 새벽 3시까지. 지금까지 써낸 자기소개서만도 100여 개. 민우 씨는 자소서를 이른바 자소설이라 부릅니다. 취업을 위해선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 자기 포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픽션이 들어가니까요. 아예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팩트는 이만하고 이제 살만 이만한 거예요. 근데 그게 취준생 잘못이냐 이거죠, 제 말은. 신입을 뽑는데 경력 같은 신입을 원해요. 말이 안 돼요. 한 취업 사이트에 따르면 취업 준비생 10명의 8명은 자기소개서를 소설처럼 부풀린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소서 대필 시장까지 성업 중입니다. 어떤 내용이든 써드릴 수 있어요. 다들 이제 최대한 좀 부풀리죠. 최대한 다 그런 식으로 써요. 인턴 경험이나 해외 연수 등 이른바 스펙을 얼마나 쌓았느냐가 채용의 관건이 되는 현실. 결국 부모의 지위나 재력이 대학 입시는 물론이고 취업 현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학생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이른바 부모님의 어떤 조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 지금 많이 생겨난 거죠.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자소서는 무용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소설처럼 부풀려지기까지 하는 자기소개서. 그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박흥로입니다. 검찰이 오늘 종합편성 채널인 MBN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종편 승인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임직원 명의로 600억 원가량 차명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MBN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MBN 관리부서 등을 중심으로 회계자료와 주주명부 등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MBN은 2011년 종편 승인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 조건을 맞추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600억 원가량을 차명 대출한 의혹을 받습니다. 이 돈으로 임직원 명의로 MBN 주식을 매입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지난해부터 MBN을 조사했는데 검찰은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혐의에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압수수색에 나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도 MBN의 차명대출 의혹에 대해 심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MBN으로부터 주주명부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 이후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으로부터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안건을 접수한 증선인은 회의를 거쳐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노조는 관련 의혹이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를 주도한 사람과 용인한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새 법무장관 후보자로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해야 할 역할이라면 피할 수 있겠느냐는 말까지 했는데 청와대는 아직은 후보군조차 정해진 게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후임으로 거론되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입니다. 민변 출신의 강한 개혁 성향으로 검찰 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라는 친문 그룹의 의견이 청와대에 전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의원 불패 전례도 있어서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사흘 전엔 국회와 당에서 할 역할이 있다며 손사래를 치던 전 의원의 반응도 적잖게 바뀌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성공이 중요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면 제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면 해야 하지 않겠냐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전 의원은 다만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틀 전 법무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후임 장관 인선에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한 걸 상기시켰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조 전 장관이 만든 틀로 검찰 개혁에 집중하고 복수의 후보군이 형성되면 그때 인사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차관 주도의 검찰 개혁 추진 그리고 인사 검증이라는 변수가 있는 만큼 청와대가 당분간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금융감독원에 특별감의를 요청드렸었고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삼성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바이오 비롯해서 몇 해 전 자원 외교 문제, 또 다스 비자금 사건 때도 범죄 의혹을 제기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던 김경률 회계사입니다.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권력 가진 사람들을 감시해왔던 그가 20년가량 몸담았던 참여연대를 얼마 전 떠났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를 만나서 그 이유와 뒷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참여연대를 떠나셨습니다. 네. 지금 모든 그러면 직책, 회원 자격 이런 게 다 떠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뭐 징계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아직 처리 중인 건가요? 네, 사실 징계와 관련해서 사후적으로 연락받은 건 없는데 큰 관심도 없고 아직 아무런 연락은 없습니다. 사실 근데 SNS에 올린 이 글 때문에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떠세요? 후회는 안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나름의 어떤 확보된 증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권력 감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단체라면 반드시 문제 제기해야 된다. 이거 어땠습니까? 좀 안 좋았죠. 그러니까 가장 많았던 반론들은 그겁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질의서, 그와 같은 논평이 나가면 자한당과 조중동이 좋아한다. 이런 논평이 나간다라면 그럼 똑같은 논평으로 윤모 총장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내보내자. 지금 모 검사에 대한 처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자. 이런 어떻게 보면 저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답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66일 약 2달 동안 사실 네. 대한민국이 시끄러웠었는데 네. 그 또 소용돌이의 회계사님도 계십니다. 지금쯤 돌이켜 보시면 어떠세요? 대학 동기들 방이다 하면 30명이 있으면 저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번 싸우기도 하고 저에 대해서 이제 적대적인 태도 또 다른 곳에서 이제 심한 말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 드는 게 86세대로서 그간 20년 동안 30년 동안 딛고 섰던 기반이라든 게 일순간에 없어지는 그런 느낌. 예. 과연 내가 그동안 딛고 섰던 게 뭐였나. 예. 이런 갈등들 어떻게 좀 치유하고 봉합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이 일련의 과정은 대단히 파괴적인 붕괴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파괴만 되고 부서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네. 다시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퇴각해야 되는 사라져야 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어떤 사회적 발언도 자제해야 되고 제 발언이 조금 과격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전 그래요. 자꾸 제 친정 이야기를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하나의 시민단체가 하나의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고 시민단체가 권력에 대해서 감시의 눈빛을 거두는 순간 그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어떤 사람으로 좀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대단히 이제 깊게 고민을 했는데요. 네. 제가 과거 쌍용자동차 회계 분식에 대해서 그리고 다스에 대해서 자원외교에 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회계사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서 운항을 준비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엔진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승객 탑승 전이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엔진 등 기체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미국 LA로 가려던 여객기 엔진에 결함이 발생해 정비를 진행하던 중 연료에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탐사보도부의 이경원, 정경윤, 사회부 고정현, 스포츠부의 김형렬 기자 등 12명이 노근리 국제평화재단이 수여하는 노근리 평화상 언론상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SBS 기자들은 올 초 우리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 성폭력 실태를 고발한 데 이어 대안을 제시해 제도 개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선 UN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배우 정우성 씨도 인권상 부문을 수상했습니다.